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인데요. 부재의 기억의 감독 이승준 감독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냥 되게 노미네이션 됐을 때 마냥 기뻤던 건 아니고 예. 그러면서 한 구석이 좀 찡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가족 분들은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가서 알리면 되니까 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카데미에서 언제 귀국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귀국했어요. 예. 어머니 두 분과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가족과? 그러니까 저랑 프로듀서가 먼저 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어머님들이 합류하셨고 그다음에 시상식 끝나고 두 분은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프로듀서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더 있다 왔습니다. 예. 그냥 저희가 거길 못 가봐서 방송으로만 봐서 우선은 짧게 좀 여쭤본다 그러면 기생충 그 작품상 받고 막 이랬을 때 현장 분위기 보셨죠? 봤죠. 어떠셨어요? 흥분의 도가니였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시상식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행사들을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인기가 굉장했거든요. 네. 부재의 기억도 단편 다큐 상을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만 부재의 기억이 그 아카데미 현장에서도 많이 좀 회자가 되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상영회를 하면요. 관객분들이 공감을 굉장히 잘해 주세요. 같이 울어주시고 그런 어떤 반응들 그리고 현지 언론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말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해주세요.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이런 잡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부재의 기억도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영회 할 때 현장에서 관객들 만나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알고 계시던가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월호가 좀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했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공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영회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시는 부분이 선장이 이렇게 나올 때 웅성웅성하고요. 미국 영어로 욕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그 영상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와서 손 꼭 잡으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다. 재난과 위기가 있었을 때 정부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애꿎은 국민들 죽고 고통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공감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네. 그 유가족들도 이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에 출품됐다라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유가족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아카데미 되기 전에 1년 전쯤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 보기 힘드시잖아요. 중간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죄송하고 근데 한 분이 감독님 이 영화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많이 좀 알려달라고. 해외에다가 알려달라고 부탁하셨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이게 해외에 좀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께서도 두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레스 입고 사진 같이 찍으신 거, 턱시도 입고 같이 찍으신 거 제가 봤어요. 그 드레스를 교민께서 빌려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 두 분이 원래 그 드레스 안 입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레드 카펫은 저희가 같이 가시죠 해서 가기로 됐는데 세월호 엄마들이 드레스 입으면은 보기가 좋겠냐.
그런데 교민들은 아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예쁘게 입는 걸 좋아할 거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근데 급하게 이제 드레스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에 계신 그 교민분들이 드레스도 빌려주시고 그다음에 화장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본격적으로 이 부재의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 부재의 기억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세월호를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무렵에 되게 공동 제작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필드 오브 비전이라는 곳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 미국에 있는 그 영상 회사가 연락이 왔다고요? 그때 한창 촛불 정국이었거든요. 2016년? 16년 말 17년 초. 한참 뜨거웠을 때인데 외신에도 많이 알려지고요. 그쪽에서 촛불 정국과 관련된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연락이 왔고 그때 저랑 저희 프로듀서랑 세월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막 그 어떤 뭐 국민들이 일부는 이제 그만 얘기하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고통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 알고는 있는데 세월호를. 그런 복잡하고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전에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과 이 부재의 기억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아마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뭐 20년 넘게 작업을 해오면서 갖게 된 어떤 저만의 어떤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탐사 보도 형식의 그런 다큐멘터리는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담담하게 관조하고 바라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 형식과 어떤 관점을 지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영화가 짧아요.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로 쭉 이어가고 영화가 나오곤 있는데 내레이션도 없습니다. 음악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음악도 필요 없고요. 그 안에 있었던 풍경을 담고 있는 기록들만 가만히 바라보고 잘 배치를 하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히 우리는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분들이 충분히 느낄 것이다. 그래야만 하고요. 워낙에 많은 영상도 있습니다. 자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들도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 영화 그 자료를 제가 촬영한 것도 있지만 자료는 4.16 기록단이라는 곳과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받았는데 그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다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걸 잘 골라서 이제 배치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근데 그 아이들 관련된 영상들 보면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은 어차피 제가 할 부분이니까 그런 게 힘들었다기보다도 그 아이들 관련된 영상이나 뭐 오디오 자료들 이런 거 접하는 게 힘들었죠. 오하루님,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KJ 자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엉겅퀴님,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쥐쥐님, 세월호 사건은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꼼꼼히 보관이 돼 있던가요? 어땠습니까? 다행히도 그 4.16 기록단이 그 저의 동료, 선배, 후배,
PD 감독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한 3일 지나고 나서 바로 내려갔거든요. 예, 예. 그때 마침 기존 미디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예. 그래서 내려가서 이거는 기록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요.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을 잘 남겨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료들은 비교적 잘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유가족 협의회도 그 자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예. 자료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이런 녹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들은 사실 언론에 예. 이미 배포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배포가 된 거는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청문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고, 네. 예, 그게 이제 언론에 배부가 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이 영상을 보고서 중간에 한 2번 정도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이 KBS에 있던 사람으로서 저희도 원죄가 많거든요.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근데 감독으로서 이걸 제작하시면서도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모두가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뭐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던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부채의식 같은 거. 네. 다들 느끼셨겠지만 2014년 그 당시에 네. 저는 뉴스도 못 봤거든요. 예. 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저는 국민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왜 공개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영화의 제목도 왜 부재의 기억으로 하셨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미국에 있는 공동 제작사와 같이 했고 그곳이 일반 제작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네. 제작사고요. 굉장히 공공의 어떤 공익적인 목표로 세워진 곳이라서 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온라인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예. 좀 많이 알려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단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장편은 좀 길기 때문에 네. 좀 힘들 수 있는데 단편 게다가 사회적 이슈 그리고 그걸 영화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아카데미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됐던 거고요. 예. 그 제목은 뭐 예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당시에 국민을 구조해야 될 국가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네.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부재의 기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의 기억이라는 건 국가가 없던 그 상황의 기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특히 국내에서는 예.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해외에서 사실 좀 많이 알려졌었고, 근데 노미네이션 되면서 국내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올해 4월이 되면 이제 세월호가 2014년 벌써 이제 6년이 됩니다. 6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 대한민국 민낯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 관련된 문제들이 못 푸는 게 아니라 네. 안 풀고 있는 게 아닌지. 안 풀고 있다? 예.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예. 예. 계속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안 풀지 말고 이거는 못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2014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온 국민들이 느꼈을 그 고통, 트라우마를 좀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들 다 빼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풀릴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자꾸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봐요. 네. 정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네. 좀 움츠리게 되고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딘 거죠. 네. 이렇게 영화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도 좀 우리가 세월호 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좀 방법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미디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잊지 말고 네. 계속 주목하고 그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뉴스에서 잘 다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에서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 좀 계속 그 주목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국민들도 다시 기억을 하실 테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승준 감독 개인에게 이 부재의 기억 이후에 또 또는 작품 같은 것들도 좀 뭐 2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직은 없어요. 좀 사실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장편 다큐를 하나 끝낸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영화제들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작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기고요. 네. 다만 대한민국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이게 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떤 계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큐멘터리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재미없잖아요, 중학교 때.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들 많이 봤거든요. TV에서 나오는. MBC에서 휴먼 다큐 뭐 가족과 관련된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분노하거나 그랬을 때 저건 진짜야. 진짜로 저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당시에 그거 되게 그 감동적인 영상 많았어요. 어머니와 딸,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거 해서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죠. 그게 다큐멘터리였고 그 마음은 사실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뉴스를 보고 이러면은 되게 많이 떨었어요. 무서운 일들이 많으니까. 뉴스는 무섭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지? 라는 궁금증도 어떤 풀고 싶고. 네. 그다음에 때로는 행복한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저도 흐뭇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청취자 차재문님께서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부재의 기억 바로 시청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부재의 기억 이렇게 치시면 바로 영상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재는 어떻게 구하세요? 저는 소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소재가 저한테 온다고 믿어요. 소재가 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 늘 고민해요. 저는 늘 뉴스를 볼 때 아니면 쉬고 있을 때 아니면 지하철 안에 있을 때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쭉 20년, 30년 쌓여온 것들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특정한 스토리가 이렇게 눈에 딱 띄는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세월호 이 부재역도 마찬가지죠. 예. 예. 저희가 프로듀서랑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할 때였거든요. 사실 프로듀서는 고통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고통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 저는 다른 감독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 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채 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예. 네. 그쪽에서 마침 그걸 해달라, 촉구를 해달라.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예.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큐멘터리는 돈이 안 되잖아요. 제작비 같은 건 어떻게 구하세요? 제작비는 국내는 사실 그 정부 차원의 제작 지원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 감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부러워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제작 환경을 오히려 그렇죠. 해외에서 부러워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제작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의 어떤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방송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의 외주 형식으로 있긴 한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준 감독이 추천해주는 노래. 이 소리는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함께 불러주신 노래 같은데요. 영화에는 쓰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머님들의 합창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연습하시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불렀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승준 감독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면서 오늘 세월호 소재를 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 만드신 이승준 감독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는